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중국과 북한 정권,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건 동행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에서 어디에 둘지가 쟁점인데요. 과연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간사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와 여기에 참여한 북한과 러시아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치권 소식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를 행안부에 두느냐 또 법무부에 두느냐 당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원총회 조금 전에 참석하셨고 또 중간에 좀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안에서 어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지 결론은 났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9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는 소위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상황인데요.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국 지금 현재의 검찰권 오남용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그 형사 절차의 재편 을 핵심적으로 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네네. 기존의 검찰청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과 기능을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 공소 기능으로 좀 구분을 해서요. 수사 기능은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 가칭 네. 이런 기관을 신설하는 방향. 또 하나 기존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소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소청, 가칭,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방향. 네네. 이런 부분들을 대강이 얼개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설계들은 후속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석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좀 전에 회의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견이 좀 나왔는지 뭐 중수청을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어느 부처에 관할 둘 것인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큰 어떤 이견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되는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 거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서도 일정한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의원총회를 거치고 또 내일은 공청회도 거치고 모레는 또 입법 청문회도 거치고 네. 주말에는 고위 당정 회의까지 거치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발의 및 처리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수청 소속 부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좀 흐름이 잡히는 것 같고 그래요? 다만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금 드리기엔 아직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큰 틀에서 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 즉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 기조 하에서 소속 부처 등을 포함한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의원총회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 또 추가적인 논의들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초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이 중수청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걸로 지금 알려졌었는데 행안부에 집중될 수사 권력에 대해서 이 우려 때문에 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야 된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면서 그것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하느냐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런 기관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되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미명하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경찰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 통제를 할 수 없어서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가요 70여 년 동안 검사가 일정하게
명확하게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 지금도 우리나라 경찰이 14만 4천 명이나 되는데요. 네. 경찰이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과잉 수사, 적법 절차 위반 또는 어떤 수사 미긴 같은 것을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통제해서 적법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미국에는 예심 제도가 있고 예. 한국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나 여러 가지 뭐 영장 청구권 같은 통제 장치로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할 수 없고 보안 수사 요구도 할 수 없고 완전히 경찰의 수사와 분리시켜버리면 오히려 더더욱 경찰의 수사에서의 일탈적인 행위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네. 단적으로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1987년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당시에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없었다면 그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도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네. 과연 검사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대전제가 타당한 것인지 이것부터 되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오늘 경실련에서도 약간 관련된 우려가 나왔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검찰 개혁안 중에서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여기에 관해서 지금 경찰의 불송치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피해자의 어떤 말씀하신 권익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의 어떤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높은 공감대를 보여주시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좀 국민적 정서나 공감대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를 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국민적 공분에 네. 내몰렸을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수사 기소라고 하는 어떤 권력의 그 견제와 균형의 방향으로 가는 이런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있었을 것인지 좀 되묻고 싶고 네. 저는 이 국면에서 검찰이 좀 돌아봐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수사 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에는 영장 청구라고 하는 권한도 있고요. 다양한 권한들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소가 분리됐을 때 과연 그러면 그 기소권, 공소권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 속에서 네. 직접 검사가 여전히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또 요원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렇다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기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일정한 판단 근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보안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사 기관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어떤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논의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후속 법안의 조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어떤 대원칙, 대명제는 결국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국민적 공감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다,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참고적으로 22년 4월 달에요. 여야가 그 당시에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수청 신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네. 이렇게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검찰권의 오남용과 권력 남용이 심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늦은 부분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경찰의 어떤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랄지 독립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계속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요. 민주당이 이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자고 추진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반대하시는지 또 추진하시는지 각각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이미 특검을 통해서 검사도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판사도 사실상 특정한 정치 세력이 고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체로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또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다르게 구성한 재판부, 그것도 국회가 법관의 일부를 추천하고 또 대한변협이 일부를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인사권 헌법상 명백히 대법관 회의를 거친 대법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런 재판부를 실제로 구성해서 거기서 재판하게 한다. 그러면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아마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겁니다.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꽤 있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헌재에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형사재판 절차는 중단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피고인들을 계속 구속시켜 놓을 겁니까? 석방해야 되거든요. 제가 민주당의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제도 자체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피고인들이 지금 석방되어도 타당한 것인가 한번 민주당 스스로 되물어보실 필요가 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재판을 한참 했는데 위헌 나오면은 그 재판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새겨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요. 민주당의 역사 인식에 비추어 봤을 때 내적 논리에 중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내적 논리요? 5.16 이후에 우리 역사상 1962년에 혁명재판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를 했죠.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거기서 처벌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역사상 비슷한 사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그동안 피력해온 역사관에 비추어서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 이것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대법원 산하 기관 그리고 법 쪽에 또 역사적인 모순점에 부딪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재판부의 논의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내란이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국가 범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심지어 이 재판부가 국민적 의혹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과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적 수용성이 있을지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라고 하는 지점을 좀 돌아봐야 되고요. 네. 내란 전담재판부, 즉 이런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문제됐을 때요. 오히려 법원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하면서 심지어 세월호 사건이 형사재판화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염두를 해두고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까지 문서로 명시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당시에 이제 재판들이 법관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동돼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의 회신 의견서를 보면 예. 찬반 의견이 이제 공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면으로 이런 재판부 구성들이 이 위헌이다라거나 이런 명시적인 어떤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해외 사례 전범 재판 같은 경우 이렇게 특별재판부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이 논의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배경 속에서 이렇게 구성한다든지 구성을 결국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 법관들에 의해서 재판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국민들한테 의혹 없이 수용성 있는 재판부 구성을 통한 재판 결과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팩트 하나는 좀 짚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한 재판부로 몰아서 전담 재판부로 하겠다는 것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 대법원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관 추천을 심지어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재판을 담당할 판사마저 고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국회에다가 그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 K-팝 데모넌터스 얘기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호언 의식을 주목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지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런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설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국회가 정당이 법관을 추천해서 그 판사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지적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짧은 반론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송 변호사님이 좀 사실을 왜곡하는 거 왜곡 전제해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 민주당 이렇게 추천을 해서 누군가가 임명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전제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번에 법원 행정처에 의견 제출이라는 게 좀 의아한 게요. 당시에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스스로 검토하고 스스로 이런 장점까지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과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안 된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대법원이 뭘 돌아봐야 되냐면 정말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있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정말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이 재판이 어떻습니까? 내란 수계 피고인은 계속 걸석 재판이 허용되는 방식이고 그 부장판사라는 그 분은 뭔가 이런 어떤 룸살롱 의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1, 2주면 끝날 감찰 결과물들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어떤 종합적인 상황들을 정말 뼈저리게 봐야 되는 것이지 예. 일관성 없는 그런 주장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예.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안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법관회의가 3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대한변협이 3명을 추천하는 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배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리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린지 좀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좋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추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 당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 한번 그 내용들을 촘촘히 한번 따져보죠. 자, 한편 대여 투쟁 또 특검의 압수수색 상황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슷한 결의 목소리를 냈던 이 장동혁 대표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역할이 좀 미묘하게 나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우선 최근 두 사람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숫자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의 국회의장이신 만큼 오히려 지금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여야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그 중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의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다시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저 혼자 막 진행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장동혁 대표와 제가 이게 어제 허가가 되면 면회를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눴었고 또 그래요?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뭐 회유와 압박 또 당근과 채찍을 의미하는 뭐 국합, 배드캅 역할을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나눠서 하는 것인가? 역시 정치적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당장의 대여 투쟁만큼이나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중점적으로 좀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의도된 굿캅, 배드캅식의 역할 분담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와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회에서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뭐 극단적이라고까지 불리는 그 유튜버들의 힘을 많이 등에 업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런 본인의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계속 뭐 윤 전 대통령도 면회를 가겠다든가 그런 개인적 차원에서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를 들면은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도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 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계엄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과도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석방하라 뭐 이런 주장도 했던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주류적인 기류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민수 최고위원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선거에서 승리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당의 지도부가 해야 될 발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당의 동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당원과 지지층의 진정한 여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당 지도부가 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좀 많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사뭇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일단 이번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선출 과정을 네. 보시면은 아마 지지 기반들이라고 하는 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극우적인 어떤 이런 그 경향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비단 이번에 지금 보시면은 그 원내대표실 앞에 특검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농성을 지금 무기한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진행 중이죠.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정세 판단을 너무 동떨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정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그 틀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윤 어게인 전당대회를 지배했던 구호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 자유롭지 못한 지도부가 여전히 그 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막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수사 대상 내용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계엄 내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 네. 그걸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어요.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계속 계엄 내란에서 그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 좀 더 건강한 노선으로 와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어떤 대화와 타협, 논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특검 수사 관련해서 그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팀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추경호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따른 건데요. 추 의원은 당시에 의총 장소를 바꾸고 대통령과 총리, 이 정무수석과 통화를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국민의힘 내 이른바 찬탄파인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당시에 그 조직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알려졌고 이 사전 인지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인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어느 정도 내용이 확인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먼저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조사가 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단일 네. 상황에 대해서. 특히 여야 가릴 것 없이 참고인 조사들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압수수색까지 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보면은 계속 그 집결 장소를 최종 집결 장소 공지한 게 바로 자정 넘어서 12시 3분경에 그 당사로 집결 장소를 최종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국회의장과 소통 과정에서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그 윤석열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과 통화를 여러 차례 합니다. 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과연 계엄 해제 의결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권한 침해 없이 보장을 해서 이걸 빨리 의결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구성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도 특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확인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상당히 의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법원도 영장을 일단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부를 했고 여러 가지 진술과 어떤 여러 가지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그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이 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영장의 피의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그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수사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이 시간에도 그 특검과 복도에서 대치를 하고 있고 지금 농성도 진행하고 있는데 물리적 저지와 동시에 고발 수순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는데 고발 사유는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어제 그 압수수색의 인적 범위가요. 예. 국민의힘의 사무처 당직자 중에서도 포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왜냐하면은 변호인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당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만은 당에서 밝힌 내용을 사실로 전제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을 무시했다면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적 책임 문제까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과잉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월 7일에 1차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에 원내대표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가 지금 2명째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현재 원내대표실에 이 사안과 관련된 어떤 물건이 되었든 전자정보가 되었든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과잉한 압수수색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십시오. 당시에 12월 3일 4일을 거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본청 내 원내대표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두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죠. 이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뭐 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됐다거나 인멸됐다거나 이러면은 또 다른 어떤 범죄 행위 아닙니까? 예. 저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수사 과정인데 오히려 지난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통일교 그 강제 당원 가입 관련해서도 막았고 또 이번에도 또 막겠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도대체 법치국가의 온전한 정당인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 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정세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예. 통일교 문제는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내란과는 무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법에도 당원의 명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해도 정당의 당원 명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이 활동할 자유 그리고 정당의 조직에 있어서 어떤 최소한의 침해만 가해지도록 그렇게 특검이 적정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을 고안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통일교 교인 100만 명의 명부를 들고 와서 이것과 다 대조해보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전체 당원 명부를 다 열람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당 활동의 자유가 굉장히 크게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 과잉의 부분을 지적하면서 적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그 어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본회의를 통과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수사 대상이 늘어나고 인력도 보강되고요. 그리고 1심 재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중계방송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을 국수본,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는 조항도 있던데 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 무기한 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특검 수사의 진행 내용 경과를 보시면은 네. 정말 파도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무슨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과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발의된 특검의 어떤 수사 기간 또 수사 인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는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확인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겠다라고 예. 하는 차원에서 수사 기관과 수사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또 수사 대상 또한 애초에 특검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덮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진상을 규명해서 네. 재발을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국수본에 대한 수사 지휘 문제는 결국은 특검은 수사에서 이제 제외되고 국수본이 수사를 하는데 기존 특검법을 보면 검찰에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검찰에 인계해서 이 중요한 재판들을 그 수사들을 좀 맡길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 대변인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출범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3특검은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역대 최장기간의 수사 기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지금 3특검을 합하면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 통틀어서 137명입니다.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 서부지검의 검사 정원 전체를 합하면요. 133명이거든요. 그 두 검찰청을 합한 것보다 더 커요. 그리고 수사기간이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현재도 준비기간 포함 최대 170일입니다. 그런데 과거 2016년에 최순실 특검이 120일이었습니다. 연장기간 포함. 실제로는 30일 연장이 한 번 안 돼서 90일이었죠. 당시에 파견검사 숫자 20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수사기관과 막대한 인력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것을 연장하고 증원을 해가면서까지 예외를 원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은 특검이 끝난다고 해서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한 범죄 혐의가 남아있다고 한들 그런 부분이 수사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 또는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예외적인 경우에 도입하는 특별검사를 마치 원칙적인 것처럼 그렇게 본말을 전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내용은 사실은 특검의 요청에 따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받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향후에 어떤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계속 막고 숨기고 이러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숨기는 게 아닙니다. 특검이 끝나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열심히 수사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특별검사 제도는요. 권력에 의해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특검을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특검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요청해서 다시 민주당이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순환 논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특검 수사 관련 내용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방안을 특검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면일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동기요. 당시에 윤석열이 이제 이런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동기에 대해서 공소장에서 민주당의 어떤 입법 일방 처리라든지 뭐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시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여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 즉 김건희 씨에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들을 묻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계엄과 내란이 모의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소장에 새롭게 좀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했는데 일정 시간을 좀 지체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해제 지체되는 과정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 왜 지체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 수사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을 공소장에서 담아서 결국 일련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게 철저하게 그네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계획하에서 심지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해제를 국무회의를 통한 해제 결정을 좀 지연시키는 어떤 그런 것까지를 공소장에 담아서 실체를 분명하게 하고 범행의 동기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공소장 변경을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엄의 동기에 관해서는 말끔하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 2월 13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8차 변론기일 때 그 당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답변 중에 미묘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하는 것을 계엄 논의 과정에서 언급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는데 그 가정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 김봉식 전 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러면서 그 뒤에 특검법은 아니다라는 말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만약 정말 그런 것이라면은 왜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부호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가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어떤 추측이나 추론에 기반한 것은 아니고 엄밀한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